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30대 돌싱 여성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세상 만사 걱정 없이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저는요, 예전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비해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언제고 항상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상처뿐인 불행하기만 한 시간이어서 이혼하고 난 직후엔 누가 궁금해하며 물어봐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지금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한 번은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몸이 많이 약하셔서 저 하나를 겨우 죽을 고생을 다하며 낳으셨고, 아빠는 자식도 좋지만 자신의 아내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자식은 저 하나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형제 없이 쭉 외동으로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 모르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건강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나머지는 무엇이든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풍족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모르고 살았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처음 만났고 그게 불행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도 모른 채 그저 달콤한 첫사랑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원래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대학과 직장도 모두 서울에서 다닌 사람인데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소위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그다지 바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없는 것이 많았던 자신의 환경 탓에 남편은 그냥 공부를 취미삼아 했다고 했어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남편은 백과사전을 만화책처럼 재미로 읽었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릴 때부터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했다고요. 또 공부도 잘했던 남편은 그 지방에서 나름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공부 욕심과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이 실력 좋다는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셔서 편하게 공부한 케이스였거든요. 당시 같은 과 동기로서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어쩐지 나이는 같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다고 느껴지더군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남편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는 이상한 동경심도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 특유의 순박함이 있었는데요. 외모가 꽤나 훌륭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걸 또 매력이라며 좋아하는 여자 동기들이 많았죠. 남편이 인기가 많다 보니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먼저 저에게 호감을 느끼며 다가와 저희는 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좋다는 여자들을 마다하고 저를 좋아하게 된 계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어쩐지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애기씨 같았어. 난 하도 혼자 고생을 해서 그런지 깍쟁이 같은 자기가 좋더라. 저는 남편의 말이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어쨌든 남편 역시 자신과 정반대인 저에게 끌려
호감을 갖게 된 것쯤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캠퍼스 커플로 사귀었고,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해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복학생인 남편을 지원하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꽤 긴 연애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2년 반이 지나 대학을 졸업했는데 남편 역시 학업 성적과 토익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던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했고 단번에 합격하면서 저희는 대학에 이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내 커플이 되었는데요. 이쯤 되니 같은 대학 출신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은 당연하게 저와 남편이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심지어 저와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름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대기업이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급을 꽤 받았던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풍족했던 저희 친정은 제가 직장을 다녀도 저에게 생활비나 그 어떤 돈도 괜찮다고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에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거의 절반을 자기 집에 보냈고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월세며 생활비로 지출이 있었던 탓에 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의 집에선 남편에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셨고 남편은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달라는 족족 집에 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사정을 알고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었어요. 만나온 시간과 또 남편이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괜찮다고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편의 집에선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야말로 두 팔 벌려 저를 며느리로 대환영해 주셨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선뜻 남편을 사위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지 망설이는 눈치였죠. 하지만 끝내 당신들의 딸이 좋다는 사람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도 힘든 남편의 처지를 배려해 신혼집까지 대신 마련해 주시며 저희의 결혼을 도와주셨어요.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네. 자네가 우리 혜진이 아껴주고 위해주고 살면 그걸로 돼. 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아버님. 저에게 혜진이 넘치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이런 딸을 부족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데 제가 당연히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죠. 저 믿어주세요, 아버님. 그리고 장모님. 제가 아들 같은 든든한 사위가 되겠습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그래, 난 평생 아들이 없이 딸만 키워서 아들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고 부러웠는데 우리 정서방이 아들 노릇 해주면 나야 고맙지. 나도 다른 거 하나 바라는 거 없으니까 둘이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정말 그거 하나면 충분해.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믿어주면 믿은 만큼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잘할 거야. 내가 남편감으로 고른 사람인걸. 엄마, 아빠 나 믿지? 나 잘 살게요. 저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결혼 전과 후는 어딘가 확연한 차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댁은 지방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으시는 게 영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사업이지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야. 손해 안 보면 다행이라니까. 그래서 준식이가 보내던 돈은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설마 생활비 보내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 우리도 그 돈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서 뭐 남들은 며느리도 봤으니 더 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난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주던 대로 주기만 해라. 아, 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원래 안 받다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받던 걸 계속 달라는 건데 제가 거기서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 드리던 대로 드리라고 말했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며 생활비로 반반씩 내놓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말이 반반이지. 남편의 사정을 제가 아니까 부족한 생활비나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제가 더 내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생활비 주는 거 돈 액수를 좀 줄이면 안 될까? 왜? 그게 집에서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셔서 우리 생활비로 50만 원 주면 나 점심값도 빠듯해서. 이미 줄여준 거잖아. 뭐 얼마나 드리길래 점심값 내는 걸 힘들어해. 요즘 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 자꾸 전화하셔서 직장인 대출은 좀 싸지 않냐고 물으시고. 그렇게 힘드시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전에 어머님도 손해 안 보면 다행이라고 하셨고. 사업이라는 게 그런가 봐. 접고 싶어도 워낙 손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까먹으면서 하는 것 같아. 자기 그동안 힘들었겠네. 알았어. 생활비는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연봉 오르면 그땐 다시 생활비 줄게. 그러니까 처갓집에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무 죄송해서. 알겠어. 부부끼리인데 뭐. 그나저나 아버님 사업이 잘 풀려야 할 텐데 걱정이네. 언제까지 자기가 그 돈 다 댈 순 없잖아. 우리 2세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러게. 남편은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유가 있어 그런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측은하게만 느껴졌는데요. 그 일이 있고부터 맞이한 명절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성질이 나서.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글쎄, 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내 염장을 지르잖아. 지네들 며느리는 뭘 그렇게 잘한지. 생일이다 명절이다 하면 수백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고 또 가방이며 옷이며 그렇게 선물을 한다더라. 나는 뭐 며느리가 없나? 아주 잘난 척을 그렇게 해.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내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니 별 희한한 방법으로 저에게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돌려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사업 자금이 없어 그렇게 동동거린다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 안달이라니. 저는 이해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표정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말에 제가 별 반응이 없어 보이자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군요.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시댁과 좋지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랬어요. 넌 친정이 그렇게 잘 살면 시집 오면서 우리 집 살림도 좀 바꿔주고 시아버지 사업하실 때 쓰라고 사업 자금도 좀 융통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니?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너 듣자 하니 우리 집에 돈 보내는 것도 내 아들 월급에서 보내는 거라며? 그럼 너는 월급 받아서 시댁에 10원 한 장 안 쓰고 있다는 건데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가 어딨니? 집이 잘 살고 대기업에 다니면 뭐해? 지 시댁을 아주 개똥 보듯이 하는데 나 정말 서운하다. 어머니, 그게 지금 다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서 그렇게 해요. 준석 씨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 마련해 주시고 결혼 준비도 거의 제가 알아서 했는데 설마 그것까지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준석 씨가 집에 돈 보내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 생활비며 저희 쓰는 돈은 제가 다 대고 있는데 저까지 시댁에 돈을 보내야 했던 건가요? 왜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거야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쓴 돈이지. 막말로 네가 시집 오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어머니는요? 저한테 뭐 해주신 거 있으세요? 해줬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턱 하고 줬잖아. 그 이상 뭘 더 주니?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는지 갑자기 나타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그만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라며 저를 끌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 저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 계속 어안이 벙벙해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 중 이틀을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눈치를 주셨고 저 역시 화가 나서 날을 세우고 있다 보니 그 이틀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하루빨리 집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시어머니는 명절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벌써 올라가냐며 제 짐가방을 뺏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방 주세요. 저도 명절에 저희 집에서 하루는 보내야죠. 엎어지면 코앞에 살면서 무슨 명절까지 친정 타령이니? 원래 며느리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 거야. 니네 집은 명절 끝나고 주말에 가면 되잖아. 나도 내 아들 하루 더 있다 보내고 싶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럼 남편을 두고 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러는 통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놀라셔서 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며느리한테 소리를 쳐? 아니, 명절 하루 더 남았는데 벌써 지집에 가겠다고 하잖아요. 엄마, 명절 3일 중에 이틀 동안 여기 있었잖아. 어머, 네 처가가 우리처럼 멀리 있니? 엎어지면 코앞에 있잖아. 그래도 장인 장모님 기다리시지. 이번엔 이렇게 하고 다음 명절엔 다 이따 갈게요. 저는 남편의 말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고 남편은 자신의 부모 앞에서 쩔쩔매며 제 눈치를 보는데 그때 남편에게 저는 처음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우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아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만하자.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자식하고 떨어져 지내니까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말 다음부터는 명절 연휴 동안 시댁에 있자고? 그게 어려운 일인 거야. 처갓집이야 가까이 있으니 명절 전이나 후나 찾아뵈면 되잖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명절 동안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자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휴를 보내야 한다는 거야? 평생? 뭘 또 그렇게 흥분을 해. 평상시에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행동 보고 좀 실망했어. 우리 엄마가 좀 말을 감정적으로 해도 그렇지 며느리가 어떻게 그래?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거기서 네 이러고 있어야 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친정 잘 살면 시댁 살림도 좀 바꿔주고 시아버지 사업자금도 좀 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 그야 알잖아 우리 집 어려운 거 엄마가 좀 바랄 수도 있지. 그냥 말이라도 좋게 해주면 안 돼?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타박하며 실망했다고 하니 속이 답답하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내가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 하나만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과 거리감이 생기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요. 남편은 연봉이 올라도 당연하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죠. 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며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친정엄마가 마음 아플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소연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표정이 제가 하소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어디 불편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정서방이랑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지 뭐. 자기는 자기대로 뭐가 불만이고 서운한지 삐쳐있는데 막말로 생활비 한 푼도 내놓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불만이 있고 서운해? 안 그래 엄마? 나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할까? 뭐?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지. 너 속상한 거 아는데 결혼은 책임감도 따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서방이랑 얘기를 좀 해봐. 네가 잘 살아야 아빠가 힘을 내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왜? 요즘 힘들어? 그게... 친정엄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에 불안했죠. 걱정도 돼서 무슨 일이냐고 계속 캐물었고,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는데 저는 그만 울컥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네 아빠가 췌장암이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얼마 전에 수술했어.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잖아.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제발. 엄마도 거짓말이면 좋겠다. 근데 네 아빠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 아픈 모습 너한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네가 요즘 정서방이랑 사이도 좋지 않아 해서 아빠가 신경 쓰는 눈치야.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정서방 좀 잘 달래봐. 아빠가 너 잘 사는 모습을 봐야 힘을 내지. 수술은 언제 했는데? 의사가 뭐래? 발견을 너무 늦게 했고 전이도 이미 시작돼서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 어떡하니? 엄마는 네 아빠 없이는 못 사는데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그칠 수 없어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아빠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한참을 울었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남편은 저의 아버지의 췌장암 소식에 그저 잠시 놀라는 얼굴일 뿐 별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 저희 친정아빠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위로의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거신 줄 알았는데 계속 듣고 있자니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얼마나 사신대니? 주변에서 췌장암은 다들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하던데 네 엄마 이제 남편도 없이 어떡하냐? 저는 제 마음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기분이 나빠진 저는 일이 있다고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오늘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했었지? 엄마는 걱정돼서 전화하신 건데 자기는 그런 우리 엄마 성의도 무시하고 정말 뭐냐? 뭐냐고? 걱정돼서 전화하신 분이 우리 아빠 얼마나 사시냐고 물어봐? 우리 엄마한테 남편 없어서 어떡하냐고 하시더라. 근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해? 자기는 왜 자기 엄마 편만 드니? 지금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우리 아빠가 자기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아이씨, 나도 그때 자존심 엄청 상했어.
빈털터리 같은 비참한 기분이었다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아버님 연세가 그렇게 젊은 연세도 아니시잖아. 빈털터리 맞았잖아. 꼭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 우리 아빠 그런 말 좀 했다 치자. 넌 그때 네가 못나서 더 삐딱하게 들린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딸 잘 부탁하는 아빠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부모가 너 같은 상황을 보고 쌍수 들고 환영하냐? 우리 아빠가 누구처럼 너한테 돈을 바랬어? 나 잘 챙기라는 거였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희 아빠 병문안을 딱 한 번 갔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죠. 오로지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야속하게도 그 어떤 희망도 주지 않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채 저희 아빠를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고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혼절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막하고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남편은 제가 연락을 몇 번이고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남편이 모습을 나타낸 건 저희 아빠의 빈소가 모두 차려진 뒤였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마치 손님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우리가 가족이 맞는지 부부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소식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이 저희 아빠 장례식장을 찾으셨어요. 아가, 힘들지? 안 싸더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니? 네, 아버님. 아휴, 그래도 힘들게 투병 생활은 하지 않은 게 어디예요. 나이도 있고 그렇게 오래 아프지도 않으셨으니 호상이지 뭐. 여보, 그 입 좀. 알았어요. 난 그냥 위로한 건데. 저는 이 순간에도 호상이라며 깐족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남편은 자기네 식구들이 왔다며 신나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나르며 챙기는데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구기며 여기 음식 맛이 영 별로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 순간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고 어찌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지 사람을 잘못 본 제가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빈소에 앉아 계실 수도 없이 힘들어하셨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어찌나 무섭던지요.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를 지켜달라고 수없이 빌고 또 빌었네요. 남편은 제 마음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상주랍시고 앉아있다가 자기 손님만 오면 냅다 자리를 떠나 술판을 벌이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아빠의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저희 가족을 찾아왔어요.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의 재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당신도 유복한 집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작지만 꽤 알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재산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있었는데요.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봤던 기억이 없었던 저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많이 놀란 듯 얼굴이 참 과간이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과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엄마에게 남은 당신의 재산을 모두 남겨주셨는데요. 엄마는 아빠가 없는데 그런 돈이 무슨 소용이냐며 그 자리에서도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신 거예요. 그날은 재산 상속 때문에 세무서에 다녀오느라 휴가를 냈었기에 집에서 혼자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그런 적이 없는데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남편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 앞에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더군요. 원래 저를 끔찍하게 챙기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가 요즘 도통 뭘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신경 좀 썼다. 이런 말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엄마도 이제 혼자신데 네가 잘 챙겨야 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네가 몸을 잘 챙겨야 한다. 어서 한술 떠봐.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에? 우리가 남이니? 우린 가족이잖아. 내가 너를 안 챙기면 누가 너를 챙기니? 어서 한 숟가락이라도 떠봐라. 시어머니는 저를 참 다정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제가 힘들 것을 생각해 저를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이러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서운하고 화났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서 저도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저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더니 곧이어 당신의 본심을 꺼내놓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좀 안심이 된다. 아빠 돌아가신 건 참 슬픈 일이지만 준식이한테 들으니까 네 아빠가 그래도 너한테 꽤 많이 남겨주셨다며. 참 고마우셔라. 그게 무슨 준석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너한테 건물이며 아파트 남겨주셨다고 하던데? 아니야? 네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겨주셨다며. 지도 지 장인이 부자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그런 소리까지 하던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더 먹지 않냐고 설레발을 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모두 이야기해야 했기에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당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저는 하마터면 그 상을 와장창 엎어버릴 뻔했네요. 있잖아, 오해 없이 들어라. 너도 대충은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 사업이 영 시원치가 않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니까. 근데 아예 사업을 좀 크게 키우면 돈이 돈을 번다고 우리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자금융통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는 소린데 네가 상속받은 그 유산 우리 주면 안 되겠니? 그냥 달라는 소리 아니다. 생각해봐라.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 돈이 나중엔 다시 니네한테 가잖아.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 돈 우리한테 다오. 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저는 싫은데요. 뭐라고? 넌 어쩌면 시애미가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초장에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우린 가족인데 돈 앞에 가족이고 뭐고 없는 거야? 너 참 매정하다. 막말로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네 돈이지. 너도 참 그래. 우리 사정 뻔히 알면 네가 먼저 알아서 제가 좀 돕겠다고 나서야지. 어떻게 된 게 너는 한 번을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그러니 내 아들도 너한테 질렸다는 소리를 하지. 너 남편 사랑 없이 평생 외롭게 살고 싶어? 남편 사랑이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아들 저한테 결혼하고 그런 거 준 적 없는데요. 제가 아버님 사업에 제가 받은 유산을 주면 갑자기 저를 막 사랑한대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장인 장례식 때 댁의 아들은 참 개차반이던데요. 그런 아들 저한테 떠넘기고 피 같은 우리 아빠 재산을 달라고요? 당신들 강도예요? 어머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돈 앞에서 시애미한테 이런 험한 소리를 막 해도 되는 거야? 강도라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보죠. 이게 강도질이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은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부자? 꿈 깨세요. 저는 참았던 화를 꾹꾹 참았지만 결국 끝까지는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한껏 성질을 부렸고
때마침 자기 엄마가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보란듯이 시어머니가 차린 상을 싸그리 엎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었는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했고 급기야 거진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저는 또 이 모습을 본 남편이 뭐라고 짓거릴까 인상을 팍 구기자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여기서 뭐해? 이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또 나 몰래 와서 돈 얘기했지? 내가 진짜 창피해서. 뭐? 나 엄마가 계속 이 사람 괴롭히면 아주 영 끊고 살 거야. 당장 가요. 너? 정말 너까지 이럴 거야? 오죽 힘들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동구걸을 했겠니? 엄마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진짜 우셨고 남편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평소 저에게 보여주는 남편의 모습이 아닌지라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셔서 내심 이번엔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예상과 다르게 굴러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일주일도 가지 않아 저는 회사에서 남편이 어딘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지난번 그 일이 순 쇼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괜히 그 사람 자극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 돈 날아가는 거야. 옆에서 잘해주고 구슬려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챙기면 되니까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요. 아빠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급하면 대출이라도 받아. 그 사람 유산으로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되니까. 저는 그제야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작에 놀아나는 것이 싫어서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어차피 저렇게까지 쇼를 하는 사람이 순순하게 이혼을 해줄 일은 없을 거고 소송이 빠르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엄마는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또 마음이 아픈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엄마를 보니 어서 빨리 이혼을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것을 알고 길길이 뛰며 저한테 화도 내고 또 무릎까지 꿇으면서 싹싹 빌기도 했는데 저렇게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인간과 더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저는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고 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수임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워낙 남편의 유책 사실이 명백하고 또 제가 마지막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통화한 것을 녹음해서 증거로 갖고 있었기에 재판은 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네요. 그로 인해 남편은 살던 아파트도 저희 아빠가 사주셨던 것이라 정말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내쫓기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워낙 저희 이혼이 이슈였던지라 그 소문이 다 퍼져서 그 자존심 강한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 동시에 저희 아빠 유산을 생각하고 풀로 대출을 땡겨와 본인 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은 것은 물론이고 사업도 부도가 나버렸는데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며 악다구니를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면 오히려 큰 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저기요, 이거 녹음하고 있고요.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본인들이 남의 것에 눈독 들이다 그렇게 된 거죠. 어디 법으로 더 끝까지 가볼까요? 라고 더 큰 악다구니를 치니 시어머니는 저의 엄포에 전화를 뚝 끊으시고는 그 뒤로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쭉 친정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2년 전 엄마가 이젠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귀촌을 알아보고 있던 중 때마침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제주도에 사는 이모가 저까지 올 필요 없고 엄마를 제주도에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지금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제주 생활이 잘 맞는지
예전에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많이 웃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하실 때면 꼭 이 말을 하시는데, 혜진아, 인생이 참 짧다. 괜한 일에 열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망설이지 마. 우리 딸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보람 있으면 엄마는 참 좋겠다. 이렇듯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엄마는 소박한 철학자가 다 되셨더군요. 그 덕에 엄마의 영향으로 저도 크고 작은 행복을 제 인생에서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 기준을 낮추면 더 자주, 더 많이 찾아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오늘 하루도 그 행복들 속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올해로 결혼 5주년을 맞이했어요. 지금은 더없이 평탄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결혼하고 1년 반 정도는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았었네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착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살던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보는 데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었거든요. 그 시어머니와 손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남편의 시어머니는 쉽게 말해 계모였어요. 지병이 있던 친어머니가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시자 친가 쪽에서 남자 혼자 아이 못 키운다고 성화를 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남편한테 친절하게 잘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냉정하게 굴었대요. 너무 전형적인 계모 이야기라서 식상하기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너무 공주처럼 살아온 시어머니가 씀씀이도 크고 백화점 물건만 좋아해서 돈을 아주 펑펑 썼다네요. 남편은 옷이 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 대해 눈치를 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남편 앞으로 해놓으셨다고 해요. 남편을 통해야만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비롯해서 모든 걸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안면을 싹 바꾸고 남편한테 너 없으면 못 산다며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며 착 달라붙었대요. 남편이 정말 소름 끼칠 만큼요.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렸던 남편은 그런 어머니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다가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떨어져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중대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거래처 담당이었던 남편은 저와 의견이 잘 맞아서 일을 하는 게 무척 편했어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만나서 술 한 잔씩 했는데 어느새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영훈아,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선뜻 그러자고 하지를 못하겠다. 어머니가 너한테까지 돈 해내라고 못살게 굴면 어쩌나 싶고. 저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 생활비를 거의 열흘 만에 쓰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남편을 들들 볶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직장 핑계를 대며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기 뒤통수를 친 것처럼 남편을 몰아세운다는 거였어요. 현수씨, 나 몰라? 나 그런 걸로 쉽게 안 무너져. 현수씨 어머니, 나 괴롭혀보라고 해. 난 넘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하자. 나도 현수씨하고 결혼하고 싶어.
우리 둘이 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내가 그래도 인복이 없는 게 아닌가 봐. 영은이 너처럼 밝고 좋은 사람 만난 거 보면 내 인생도 희망이 있다 싶어. 희망이 있다 싶은 게 뭐야. 당연히 앞날이 창창이 밝지.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현수 씨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붙잡아 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와 남편은 각각 양가 인사부터 했어요. 저희 집에서야 당연히 남편을 대환영했죠. 부모님은 전부터 제가 좋다는 사람은 인간 말종만 아니면 무조건 오케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집에서 머리 세팅까지 하고 화장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요즘 어른들도 안 입는 치렁치렁한 홈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긴 걸 하고는 억지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세세히 기억하냐 하면 첫 만남에 인상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게다가 눈으로는 쉴 새 없이 저를 훑어보면서 입만 웃고 있던 게 좀 무섭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셔? 집은 어디에 있고? 강남? 부모님은 지금 지방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집도 거기고요. 아주 상냥하고 교양 있던 시어머니는 안색부터 싹 바뀌었어요. 시골에 산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머니, 오늘 영은이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냥 인사만 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말씀 마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지방에 있는 친척 댁에 몇 년간만 가 계시기로 한 거였어요. 아빠가 귀농 생활도 해보고 싶으니 살던 아파트 재개발로 다시 짓고 완공될 때까지 친척 농사를 돕자고 한 거였고요.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두 분이 내려가신 거죠.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건 남편이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해서였어요. 난 어머니한테 우리 사정 세세히 알리고 싶지 않아. 사실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자기 좋을 대로 유용만 할 게 뻔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이 반말을 못하게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서 엄마 같은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마음이 아팠죠. 아무튼 결혼하기 전부터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는 제가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나 현수 쟤 키우느라 내 좋은 시절 다 바친 사람이야. 그러면 나한테도 말년에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나밖에 없을 사더니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는 노친애들이라는 거 나는 못 참아. 우리 친정이 어떤 집이었는지 알아? 나 험한 일 한 번도 안 시킨 집이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뭐든 최고급만 입고 먹고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랑 오빠가 그렇게 풀면 날아갈까 살살 보석 다루듯이 키웠단 말이야. 현수 아버지랑 결혼하고서도 나 힘든 일은 안 했어. 물론 현수 학교 보내느라 어쩔 수 없이 부엌 일은 했어도 다들 나는 곱게 살아야 되는 걸 안다고. 근데 사돈이 촌뜨기라니 있을 수 없다고. 너도 그렇고 이게 뭐니 이게? 옷 하나 색 맞춰 입지도 못하고 특별히 이쁘길 하나 대단한 재주가 있길 하나. 너 대체 현수 어떻게 꼬셔서 애를 저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거니? 지금이라도 네가 헤어진다고 하면 내가 섭섭지 않게 봉투 하나는 챙겨줄 테니까 제발 좀 헤어져 줘. 나 정말 집안 좋고 나한테 든든한 백이 돼줄 사돈 만나고 싶어. 며느리도 그렇고 적어도 내 얼굴하고 나란히 있을 때 인물이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 며느리 자격이 있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며느리 자격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현수 씨랑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 씨랑 저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 결정한 거 아니에요. 둘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아니 그냥 헤어지라고. 얼마 필요하니 너? 네가 현수 등에 빨대 꽂으려고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얘 아빠가 현수 앞으로 해놓은 그 상가 거기서 세받는 거 그거 네 호주머니로 넣는 게 목적이잖아.
저는 현수 씨 돈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다 딴 마음 품으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는 지금 업무 시간이라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사람 우습게 보고 있어?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니까지 게 뭔데 우리 현수랑 결혼을 한다고 해? 이 표독스러운 것. 한마디도 안 치고 따박따박 따지질 않나. 어른한테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야? 이 상여우 같은 거사. 당장 내가 고이 기른 아들한테서 손 떼라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카페 직원과 마침 거기에 있던 저와 같은 찜 사람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겨우 떼어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라는 카페 직원의 말에 저는 괜찮다며 그냥 나왔는데 옆에서 도와준 동료가 이러더라고요. 김대리, 저 할머니 시어머니 될 사람 맞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이건 아니야. 진짜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게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하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저와 친분이 있던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해줬고 저는 어머니 어떤 사람인 줄 다 알고 정하는 거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일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동료를 통해 저와 남편을 아는 사람한테 말이 전해져서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영은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그런 몰상식한 행동하는 거 절대 혼자 넘어가지 말고 다 나한테 말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 결혼 못한다. 나 너 우리 어머니 이상한 거 감당해달라고 같이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무슨 일 있으면 즉시 나한테 알려. 어디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창피했어. 알았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꼭 얘기할게. 그리고 나 다치지도 않았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다행인데 힘들 때까지 참지 말고 바로바로 나한테 말하는 건 꼭 약속하자.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한바탕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저한테 자기가 좀 흥분했던 것 같다며 사과도 아닌 애매한 문자를 보냈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랑 용돈을 깎는다고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상견례 날도 시어머니는 새초롬하게 눈을 깔아내리고서 별말 없이 인사하고 식사만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나마 부모님 앞에서 이상한 말 안 한 건 다행이었죠. 그렇게 결혼까지 별일 없이 가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내가 현수한테 받는 돈? 그거는 너 건드리지 마. 현수가 결혼해서 너랑 산다고 돈 들어갈 때 많다고? 나한테 주는 돈이 줄거나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는 나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줄 수 있는 건지 정확히 말해. 아니, 내가 알려줄게. 너 나 100만 원씩만 줘. 그러지 않으면 나 내일 니네 결혼식 그냥 못 넘어가. 나도 뭐 제대로 챙겨받는 게 있어야 이득이지. 아니면 내가 며느리를 볼 이유가 없잖아. 난 너 같은 애가 현수랑 결혼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들 다 받는 값비싼 한복도 못 받았고 제대로 된 명품 하나 못 받았잖아.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아들 결혼시켜? 그러니까 너 한 달에 1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어? 어머니, 내일 만약에 어머니가 무슨 일 저지르시면 결혼식장에 있는 경비원들 다 올라올 거예요. 요즘 아무리 친인척이어도 그런 소동 피우면 업체에서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용돈 드리는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릴게요. 100만 원씩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드릴 테니 미리 정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한테 결혼 전부터 저 따위를 군다며 분에 찬 목소리로 험한 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드리겠다고 할 수도 없었죠. 저도 주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용돈을 보내면 남편한테 돈 달라고 괴롭히는 걸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보내겠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후 수시로 전화해서 제가 뭐 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려고 들었어요. 얘, 니네 주말인데 어디 있니? 현수랑 놀러 간 거니? 집에 니들 없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어디를 간 거야? 니네 휴일이라고 어디 외식하러 갔어? 어디서 뭐 먹는데 얼마짜리야? 그렇게 돈 쓰면 뭘로 생활하려고 그래? 생활비 모자란다고 나한테 보낼 돈 안 보내고 그런 패륜적인 짓을 하지 말자. 저희는 너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가 집을 비우는 걸 어떻게 아는 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외식이나 가까운 교회를 놀러 갈 때마다 연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남편은 하루는 작정을 하고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온 집을 뒤졌고 거실에서 카메라를 찾아내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선물로 준 장식용 조화 꽃병 사이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도 않고 저나 남편이나 조화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준 거라 거실 TV 옆에 놔뒀었거든요. 남편은 화가 나서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더 잘하고 싶겠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니네 어떻게 사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혹시 내 돈 둘이서 다 쓰는 건 아닌지 나도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어머니 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제가 모지맘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이러면 진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어머, 너 고작 이런 일 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니? 그게 너 사춘기 한참 힘들 때부터 키워준 사람한테 할 소리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운윤신용을 하고 소란을 피웠지만 남편이 정말 경찰서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황급히 붙잡아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 소란이 한 차례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그런 걸 설치하는 극단적인 일은 벌이지 않았지만 계속 저희한테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 입주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기 위해 미리 올라오셔야 했어요. 입주 열흘 전쯤 미리 올라오신 거라 저희는 부모님한테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에 와 계시라고 했죠. 남편은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날 새벽같이 차를 갖고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까지 했어요. 아유, 최서방한테 미안해서 어째. 우리 때문에 회사도 빼먹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겠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회사는 연차 쓴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너네한테 패끼칠 생각 없다. 나 내일 병원 들어가고 나면 네 장모 잠잘 자리만 잘 받아오. 우리 입주일 되자마자 이삿짐 올라와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자식 집에 와 있는 게 왜 민폐인가요? 저희 시골 내려갔을 때 아버님 어머님 불편한 기색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자식이니까 같이 있고 부모님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 당연하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일부러 막 잘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니까 당연하게 해드릴 거 해드릴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남편은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가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져. 뭐래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네가 부모님한테 여전히 어리광 부리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부모 자식간이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짠했어요. 얼마나 시어머니 밑에서 가슴 졸이고 살았으면 저럴까 싶어서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아빠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아빠가 입원해 계신 동안 제가 엄마 대신 부모님 집에 드릴 가구하고 가전제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 집 이사까지 챙기려니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가 깜빡하고 시어머니 용돈을 못 보내서 부랴부랴 보냈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서였어요. 제가 막 돈을 보내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왜 돈 안 보내니?
이제 슬슬 딴 생각하려나 보네? 지금 보냈어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네요. 그렇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 오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뭐 그런 말까지 안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말 안 하면 나중에 왜 말 안 했냐고 난리칠 걸 상상하니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상치도 못한 말들을 하는 거였어요. 뭐? 서울로 이사를 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아니, 서울 집값이 이사 오겠습니다 하면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설마 그 나이에 월세살이 하러 올라온 건 아닐 테고? 전세니? 아니요, 자가예요. 현수가 돈 대줬어? 그런 거야? 아니면 그 깡촌에서 농사나 짓던 양반들이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집을 사냐고? 니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러려고 너 우리 현수랑 결혼한 거 맞네. 지네 친정에 돈 퍼주고 팔자 고치려고. 아니, 니네 부모님도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윗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드니? 자식이 뽕이야? 진짜 하나 있는 사돈이라는 게 뭐 이딴 거지들만 있는 건지? 너 딱 기다려. 내가 니네 부모가 산다는 집이랑 좀 봐야겠어. 저는 하도 가짜는 말에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저와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살아온 양반이 누구 부모한테 자식도 없고 온다고 하는 건지 기막히더군요. 저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시어머니가 한 건 전부 얘기해달라는 남편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보통 일이 아니고 제 부모님을 모욕한 거니까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회사 쪽으로 달려왔고, 저를 보러 왔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너도 참 가지가지다. 그새 현수한테 꼰질렀어? 어머니가 심하게 나오니까요. 제가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하는 일은 아무리 서서한 거라도 다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장인 장모님 이사 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능하신 분들 아니에요. 들어가실 아파트도 2분 소유고요. 제 돈 한 푼도 들어간 거 없고 영은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영은이한테 그 집 주실 분들이지 딸한테서 돈 받아 집 사실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모욕하지 마세요. 너 어머님 아버님이란 말이 참 잘도 나온다. 그것도 내 앞에서. 뭐 사돈들 소유라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어디 경기도 가까운 변두리로 오시는 거니? 요새 그런데도 땅값 무시무시한데? 이사하는 동네가 어디야? 땡땡동이에요. 제가 동네 이름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남편은 절대 친정 부모님 재산에 대해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을 계속 무시했던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보란듯이 얘기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 원래 사시던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에 다시 오시는 거니까 이제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땡땡동 새로 지은 아파트라면 거기 뉴스에도 나왔던 땡땡 단지 말하는 거 맞지?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번쩍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머님이나 아버님 찾아가서 실수할 것 같아. 진짜 불길해. 너무 걱정하지 마. 현수 씨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실은 내가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대충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어.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현수 씨 칭찬하느라고 말했던 거야. 엄마 아빠도 현수 씨 정말 장하고 기특하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랬구나. 혹시 아버님 어머님 그래서 나한테 더 잘해주신 건가?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정 많고 자식이라면 껌뻑해. 막무가내로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게다가 내 남편인데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엄마 아빠 현수 씨 원망하거나 일 잘못되게 하실 분들 아니야. 그건 나도 알지. 죄송해서 그러지 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무례한 일을 할까봐 꽤나 걱정했는데 진짜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사하고 난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저희 놀러 오라고 초대받은 날에 커다란 꽃다발까지 사들고서요. 꽃다발하면 카메라에 대인 기억이 있는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유심히 감시했죠. 시어머니는 전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한테 아주 싹싹하게 대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병문안 한번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워낙에 곱고 자란지라 저 아플 때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맨 아픈 사람 투성이라 제가 막 힘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쾌차하셔서 참 다행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사부인을 오늘 초대할 예정은 아니었는데요. 아빠가 부드럽지만 은근히 철벽을 치자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곰살맞게 굴었어요. 아우, 제가 사부인 말동무 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몇 년 만에 서울에 다시 오신 거잖아요. 전에 며느라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한 5년 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5년 사이에도 서울은 확확 바뀌잖아요. 제가 새로 생긴 백화점에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밥집도 같이 가려고요. 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부인. 저야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도 사부인이 언제 연락 주시면 한 번 정도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엄마도 애둘러서 자주 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에 후식까지 얻어먹고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생활하는 데에 나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까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실례예요. 예전에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 뵙고 오늘 처음이잖아요. 괜찮네, 최서방. 저희는 연금도 있고 저희 조그마한 IT 회사에 투자한 게 있어서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만합니다. 어머, 사돈어르신. 젊으실 때 꽤나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어쩜 이렇게 노후를 탄탄하게 설계하셨대요? 정말 우리 현수돈 가져가실 일은 없겠네요. 어머니, 이만 가세요. 저희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일어나야 돼요. 빨리요. 저희 갈 때 같이 가요. 남편은 시어머니 입에서 점점 노골적인 말이 나오는 걸 참지 못하고 서둘러 시어머니 등을 떠밀며 집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꽃다발까지 같이요. 너 그건 왜 가지고 나온 거야? 내가 사돈 댁 선물로 가져온 건데? 이 안에 또 뭐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한 게 있는데 그만한 눈치도 없을 줄 아세요. 더는 장인 장모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쫓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안 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기어이 엄마를 데리고 나가서는 자기 골프 회원권을 끊어달라고 졸랐더라고요. 사부인이 꼭 갖고 싶은 클럽 회원권이 있다면서 자기 혼수로 정말 받고 싶은 건 못 받았는데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시네. 거기는 소개받아야 한다니까 네 아빠 지인한테 부탁해달래. 네 아빠 친한 사람 중에 그 클럽 회원 있는 건 어떻게 하셨다니? 엄마, 절대 해주면 안 돼.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지? 실은 내가 그거 해주면 너나 최서방 더는 괴롭히지 않을까 하고 알겠다고 했어. 혼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그것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한 건 아닌가 싶고 해서. 아유, 그런다고 달라지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약속은 잡은 거야? 엄마는 그 클럽 리조트에서 시어머니의 만나기로 한 날짜와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는 그 사실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는가 싶더니 잠시 생각하더라고요.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남편은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가 리조트에서 만나기로 한 날, 저와 남편도 회사 휴가를 쓰고 그 자리에 나타났죠. 자기 뜻대로 VIP로 고급 클럽 회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니네는 여기 어쩐 일로? 설마 사부인이 말씀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요. 쟤들은 자꾸 저를 오해해서 꼬아서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순수하게 말씀드린 건데 사부인 이러실 줄 몰랐네요. 라며 눈물 짓는 신용까지 하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건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다 저희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여기 회원권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1억이라고요, 1억. 그걸 장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수준에 맞는 골프장 가서 친구들 사귀고 노시면 되잖아요. 장모님한테 자꾸 이런 곤란한 부탁하지 마세요. 현수, 너 대체 누구 편이니? 너 결혼하고 진짜 달라진 거 알아?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나 자식 뺏겼다고. 너 이 집 부모님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살갑게 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나 며느리나 나한테는 냉정하고 차가우니 나도 말년에 이런 데 와서 돈 많은 사람 만나 편하게 살고 싶어. 니들이 나 편하게 못 해주잖아.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게 너네는 그렇게 보기 싫어? 그렇게 혼자 감정적으로 울부짖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살을 저희 엄마한테 돌렸어요.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부인? 바로 사부인 딸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부인 딸 보통 내기 아니에요. 저랑 아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다니까요. 제가 힘들게 키운 자식이 이 여자한테 놀아나면 어떤 엄마가 가슴을 치고 울지 않겠어요? 나를 힘들게 키웠다고?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남편이 서슬퍼런 목소리를 소리치자 시어머니도 엄마도 놀라서 쳐다봤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당신? 나 결심했어. 당신이 장모님한테 여기 회원권 사달라는 말 들었을 때 오늘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거든. 나 당신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에 새벽에 일어나 내 도시락 내가 싸가지고 다니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등록금 냈어. 당신이 돈 한 푼 안 줬으니까. 당신이 아빠까지 쥐고 흔드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찬밥이었잖아. 내 신발이고 가방이고 전부 헐어서 떨어져도 당신 몰랐잖아. 어느 날 아빠가 회사에서 일찍 오신 날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았어. 집안일이고 나는 남 몰라라 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머슴 부리도 부리고 당신은 골프에 해외여행에 혼자 신나게 돈 쓰고 다닌 거. 당신 성형수술하느라 아빠 적금 하나 해약한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아빠가 건물 나한테 물려주고 내 허락 하에서만 당신한테 돈 갈 수 있게 한 거야. 여태껏 그것도 몰랐다니 당신도 참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는 영훈이 친척한테 들러붙어서 돈 뜯어내려고 해? 나 더는 못 참아. 당신하고 부모 영 끊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혈연관계도 아니고 아빠도 안 계시니 그래도 상관없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산 건 당신 인생 불쌍해서야. 그래도 아빠 마지막에 당신이 그 옆에 있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나 지금부터 당신 아들 아니야. 나 이거 법원까지 갈 생각 있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대처해. 골프 회원권 1억? 그게 장난이야? 어떻게 장모님 앞에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당신은 부끄러움도 몰라? 앞으로 우리 당신한테 생활비 안 보낼 테니까 당신 앞으로 된 집 가지고 어디 알아서 잘 살아봐. 남편이 워낙 강경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고 주민등록을 정리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찾아갔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있다가 남편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너 이놈의 자식, 이 후레 자식, 천하의 패륜아들, 동네 사람들 이놈들 좀 보세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여자한테 홀려서 지애미 내팽개치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고 있네. 아유 하며 남편 멱살을 잡으려는 걸 제가 그 앞에 가로막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우리가 바뀔 것 같아요? 내 남편 손만 대봐요.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당장 경찰 부르고 당신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현수 씨가 당신하고 끝났다는데 무슨 시애미라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봐온 정으로 참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예요. 여기요 아저씨, 누구 없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누가 우리 괴롭혀요. 제가 마구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주변을 살피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자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직도 흥분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었는데
뭔 소리야. 우리 이거 같이 감당하려고 함께 하는 거잖아. 현수 씨도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다 얘기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영훈이 너 없었으면 나 못 견뎠을 것 같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우리 집 내려놓고 편히 살자. 제가 등을 토닥이자 남편은 제 어깨를 붙잡고 꺼이꺼이 어린애처럼 울어댔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둔 것들이 터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의 서러웠던 감정들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와 주민등록 정리를 했고, 시어머니는 살고 있는 집과 건물을 팔아 반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돈이 공할 때는 저희한테도 찾아오고 남편도 괴롭혔죠. 저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하면서 당분간 시어머니와 멀리하기로 했고 그 후로는 잠잠해졌답니다. 친정집에 찾아간 적도 있는데 아빠가 워낙 무섭게 대해서 꽁문이 빠져라 도망간 후에는 전화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돈을 펑펑 물쓰듯 하다가 지금은 살던 집도 팔고 그렇게 자기가 비웃던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저희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왕래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면 그때는 가서 장례도 치르고 제사도 모시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생전에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4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사연 살롱 애청자로서 그동안 많은 이혼 사연에 공감을 했는데요. 저 역시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랬지만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 건 시댁과 저 사이에서 자기네 집 편만 드는 남편 때문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자기들 유리할 때에만 이제 자기네 집 식구 됐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저는 어쩔 수 없이 딸려있는 짐짝 취급하고 여전히 자기네만 가족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한테 악을 쓰며 막말을 해댔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혼 사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게임 관련 일을 하던 남편을 저희 회사 광고 의뢰 때문에 만난 게 처음이었죠. 한마디로 일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일을 하러 와서도 혼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순순히 사죄를 하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자꾸 아버지랑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많네요. 저는 그런 남편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감 일자도 많이 늘려주고 회사에도 낼 서류도 제가 대신해서 처리해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홀 시어머니 모시게 된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따지면
홀부모 있는 사람들 다 결혼하기 힘들게? 사람 운명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어째 그 안 싸던 자리가 종호한테 우리 애가 하는데 좀 간섭이 심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가뜩이나 하나 있는 여동생은 해외로 시집가서 잘 오지도 않는다며. 그럼 아들한테 더 집착하지 않겠어?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잖아. 엄마도 나보고 항상 마음으로는 어린애 같다고 하잖아. 종우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감싸면서까지 결혼을 설득했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제가 너무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도 혼자 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내가 게임 쪽에서 완전 성공하면 진짜 큰 집 사서 위층에는 엄마, 아래층에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단독주택 말하는 거야? 그럼 같은 집에서 살겠다는 거네? 꼭 단독주택일 필요는 없지. 같은 아파트나 고급 빌라여도 위아래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지연이 너는 우리 엄마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싫어? 생각해 본 적은 없지. 요즘은 다들 따로 살잖아.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가깝지 않게 멀리 사니까. 근데 친구들 보면 아이 낳고 하면 아무래도 친정 엄마 도움을 더 받게 되니까.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가는 애들은 꽤 있더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사실 남편은 친정하고 가까이 사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구나. 마음이 참 곱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물론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전에는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집이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잘 맞겠다고 했고요. 사실 양쪽 집이 비슷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지방에서 큰 녹차밭을 갖고 계시고 그 일대에 꽤 많은 땅을 갖고 계셨는데 이미 아빠한테 주겠다는 유언장 공증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은 할아버지 나 몰라라 하거나 좀 귀찮아 했는데 저희 아빠랑 엄마는 엄청 극진히 간호하시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모셔와서 수술 비용 다 대고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평범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죠. 그에 비해 남편 집안은 남편 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있지 여유 있는 친인척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한테 했던 게 떠올라서 남편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결혼 당시에 저희가 꽤 많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러자고 하셨죠. 어차피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양쪽 집에서 반반 돈을 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 아파트가 시댁하고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이 저와 자기 회사랑 시댁이랑 거리를 다 재보고 거기로 하자고 주장했던 거였어요. 물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잘 몰랐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아무 때나 들락거리는 걸 보며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들이 떨어져 사니까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구 위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식기도 멋대로 옮겨놓고 어떤 건 쓰지 마라, 이거는 써라 하는 게 계속됐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내가 내 집을 어떻게 꾸밀까, 그릇을 어떤 걸 쓸까 이런 상상을 하며 즐거울 때가 있었죠. 그게 와장창 깨진 거였어요. 그 생활이 석 달을 넘기며 계속되니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힘들었어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생선조림 같은 것만 먹어야 하니 이게 뭐지 싶더군요. 이거는 셋이 사는 거지 둘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만 본가에서 자는 거지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고요. 식기세척기 돌리고 건조시키는 것까지 못마땅하다며 뭐라고 해서 신혼 선물로 받아놓고 거의 써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거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저게 제대로 씻어주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자고로 집안일이라는 거는 사람 손이 닿아야 야무진 법이야. 그런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게을러지는 법이다. 어머니, 요새는 이런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저나 종호 씨 둘 다 맞벌이라 바쁘잖아요. 이런 거라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여간 요즘 애들은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들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혀를 차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식기세척기 안 쓰면 종호 씨도 매번 손으로 설거지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아들을 꼭 그렇게 설거지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니? 시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했고요. 어머니도 종호 씨가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 저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은 당신 집처럼 여기는 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 자고 가는 방 커튼 바꾸고 이불 바꾸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안방까지 들어와서 이상하고 묵직한 무슨 의료회사에서 나온 매트를 깔아놓지를 않나. 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액세서리 통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나.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액세서리 통을 찾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놀랐는지 자기가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며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나도 기억에 전혀 없는데 집에 가보니까 내 가방에 그게 있지 뭐니? 알았으면 어제 네가 그렇게 찾는데 그 자리에서 줬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둬라. 아무데나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맞아, 지연아. 가만 보면 네가 은근히 덜렁대는 데가 있다니까. 내 액세서리 통을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두는 게 덜렁대는 거야? 어머니, 이게 어디 다른 데 있었나요? 저는 꺼내놓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발이 달려서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가방에 들어갔어요. 제 집에서 제 액세서리 통을 제 화장대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둬요? 종호 씨, 말해봐. 맨날 쓰는 액세서리를 은행 금고에 넣어둘까? 그래? 제가 날카로워져서 따박따박 말을 하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내친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살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제가 하는 게 부족한 것 같으니 물건도 어머니가 마음대로 배치하시는데요. 이제 그냥 놔두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해야 늘지 않겠어요? 이거 제 살림이고 여기 제 집입니다. 저랑 종호 씨 집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저희랑 사시는 건가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렇댔니? 아들 집이니까 오는 거지. 난 네가 그렇게 불편하는 줄 몰랐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제 딴에는 돌려서 꽤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시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불편해요. 저도 신혼생활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다시 쓰겠습니다. 그거 안 하니까 종호 씨는 부엌일 자꾸 미루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부엌일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나 종호 씨나 같이 나가서 일하는 입장이니 저희는 처음 약속한 대로 나눠서 집안일 해야겠어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 오는 거에 뜸하셨고 남편도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자기 엄마 반찬이 없으니 밥이 안 넘어간다는 둥 불평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옳았구나 하고 다시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아들 먹일 반찬이라면서 처음에는 해오시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재료를 저희 집으로 주문하라고 하고서는 와서 저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네가 요리를 안 하니까 종호가 맨날 불평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자주 오가면서 너 반찬부터 시작해서 요리 좀 가르쳐야겠다. 어머니, 그렇다고 이렇게 휴일 쉬는 아침에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종호 씨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거의 다 남겼어요. 어제도 배달 음식 시켜 먹었고요. 제가 해주나 어머니가 해주시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어머니 음식이 좋다고 하지 냉장고 열어보세요. 어머니 해오신 반찬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몇 번 집에서 저녁 못 먹었고 남편은 저녁 집에서 먹어도 다 시켜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는 입술을 실룩대시더니 저한테 막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리 찰난 일을 한다고 종호보다 집에 늦게 오는 거냐? 그건 그렇고 너도 우리 집안 입맛에 맞는 요리는 배워야지.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이야. 잘못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지 말대답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요리 가르쳐 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지는 말아주세요. 종호 씨가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휴일날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더는 저에게 따지지 못한 시어머니는 시근덕거리며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친구들하고 등산 간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꽤나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너 음식 가르쳐주겠다는데 그게 못할 일이냐고. 종호 씨도 어머니 반찬 안 먹잖아. 말로만 엄마 반찬 아니면 밥 못 먹겠다 그러고 맨날 사 먹잖아.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기껏 너 위해서 음식 알려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난리냐? 엄마가 남이야? 당연히 나한테는 남이지. 내가 어머니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알기를 했어? 이거 종호 씨나 어머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나한테는 간섭이고 사생활 침해라고. 그러는 종호 씨도 휴일 아침 일찍 우리 부모님이 찾아와서 종호 씨 깨우면 어떨 것 같은데? 종호 씨처럼 쉬는 날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 야, 어쨌든 이제 우리 엄마는 남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질색팔색 할 일이냐고. 종호 씨, 내 말에 대답 안 하고 자꾸 나보고만 뭐라 하지 마. 종호 씨 말해봐. 우리 부모님도 남 아니니까 쉬는 날 찾아와서 아침 일찍 깨워서 일 시키면 좋겠냐고. 그리고 나 전에 몰랐는데 종호 씨 여기에 집 장만하는 거 고집한 이유 있지? 종호 씨 본가랑 가까워서 그런 거지.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봐.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진다며 화를 내고 도로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이고 싸운 끝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리를 가르치겠다느니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하며 휴일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시어머니랑 이런 난리를 치르는 동안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희한테 조심하셨어요. 아무 때나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어쩌다 안부 전화 빼먹어도 그걸로 뭐라 하시는 적도 없었죠. 오히려 바쁜데 잊어버릴 수도 있지 별일 없이 지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의 일, 그리고 남편하고의 일은 제가 풀어야 되니 친정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다 불평불만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애써 길러 결혼시켜 놨더니 바로 나쁜 말만 들리면 어디 좋으시겠어요? 게다가 녹차밭 일 때문에 지방에 가실 때도 많아서 저희한테 간섭하실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도 전혀 모르셨죠. 전화로는 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줄 아셨을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차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가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네요. 하지만 다음에 제가 딸을 낳고서 시어머니한테 더더욱 실망했어요. 친정에서는 엄청 기뻐하셨고 저한테 축하와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휴,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아기를 낳았네.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내 딸이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다니. 엄마가 할머니가 됐네. 나 너무 감격스럽다. 아빠도 그렇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괜히 눈물도 나려고 그런다. 수고했다 지연아. 그리고 이런 기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헤이, 두 분 다 뭐 그렇게까지. 엄마, 그리고 나 엄마 말대로 어른이야. 애기 아니야. 앞으로 더 책임감이 강해져야지. 엄마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우리 지연이랑 힘 합쳐서 아이 잘 키워야 하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 때야 시대가 그랬으니 여자들이 더 육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나? 지연이 고생한 거 잘 알아주고 지금보다 더 분담 많이 해야 되네. 당신은 사위한테도 축하를 해야지. 뭐 그런 말부터 해. 김서방, 아빠 된 거 축하하네.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자기도 속으로 찔렸겠죠. 집안일 거의 저한테 미루고 안 하기 일쑤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 축하를 잔뜩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원 들어가는 날 겨우 오셔서는 한숨을 푹 쉬는 거였어요. 아, 기어이 내 아들이 아빠가 됐구나. 참 쓸쓸하다. 내가 종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종호가 이제 애한테 신경 쓰면 나랑 지낼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겠구나. 네가 이런 기분을 알기나 하니? 나중에 네 애기 시집 보내면 알까? 아니지. 아들하고 딸은 또 다르니까 네가 아들 하나 더 낳아서 딱 나 같은 기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니네한테 소외당하는 기분 말이다. 손녀가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딸 때문에 자기 자리가 좁아졌다며 그걸 쓸쓸해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귀를 쓰고 저희 집에 와서 오만 간섭 다 했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존재감 때문이었어요. 또 아들한테 집착도 있었고요. 그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언젠가 아래 위층하며 살 거라고.
애기 좀 클 때 되면 우리가 그 정도 재력은 되지 않겠어? 난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축 처져 있지 말고 기운 차려. 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애 봐주면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우리 집 너무 답답해서 그래. 저는 그때 시어머니 속셈 하나를 더 알았어요. 솔직히 시댁이 좀 좁기는 하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전용 면적만 26평 정도 됐으니 그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는 제가 육아휴직 내고 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얼른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래 엄마, 지금 여기 엄마 들어와서 살면 애까지 있는데 너무 복잡해. 전에야 아기가 없으니까 엄마 있어도 크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도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저대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 7개월 차였던 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게이머로 살아보고 싶다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건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저도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게임 회사와 새로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저한테 괜찮냐며 걱정이 돼서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서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야 실토를 하며 이러더군요.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빌게. 창피한 줄은 아니?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맨날 일을 펑크낸 거야? 아, 몰라. 사람들이 나 힘든 건 알아주지도 않고 몰아치기만 하니까 그렇지.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힘든 것만 하소연하는 게 버릇이더군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한 거였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때부터 제 눈치를 슬슬 보며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며 같이 살겠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말렸던 거고요. 남편이 계속 회사를 다녔다면 아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가 막 태어났고 어쨌든 결혼했으니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시도조차 안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 저만 원망스럽다는 데 노려봤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까지 해서 자기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산다며 불평을 했어요. 빨대는 자기 아들이 저한테 꽂았는데 말이죠. 저는 월급의 3분의 2가 나왔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특별 지원금도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게이머를 할 생각인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게임질만 해댔고 어디 면접 보러 가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는 몇 군데 넣은 것 같긴 했는데 아무 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쪽 업계에서 사고치고 잘렸는데 덥석 데려갈 회사가 있을 리 없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 말이다. 우리 차 사업 좀 도와줄 수 있니? 차 사업? 할아버지는 녹차를 기업에 납품만 하신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아빠가 물려받으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 찻잎이 더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닿으려면 그게 제일 좋겠다 싶었거든. 브랜드 만들고 유통은 시작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거든. 네가 우리 차에 맞는 기획도 좀 해주고 홍보랑 광고 쪽 맡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회사에서는 기획을 담당했지만 대학 때 전공은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으니 지방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길래 저도 아빠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네요.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가 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와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봐주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드나드니 남편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일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는 훨씬 덜 마주치게 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일할 때보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저도 꽤나 놀랐어요. 남편과도 부딪힐 일이 줄어드니 마음을 덜 두게 되었고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허리까지 안 좋아지신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친정 부모님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걸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로 한바탕 퍼부었어요. 니네 부모만 부모고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버이날이면 양쪽 집을 똑같이 챙기든지 해야지. 누구는 놀러 가고 누구는 집에서 국이나 끓여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게다가 나는 네 시애미야. 아주 일한답시고 안팎으로 설치면서 지 시어머니 부양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먹은 짓거리만 하는지 원?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 다시 취직해서 얼른 돈 벌어서 여행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제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까지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이라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을 수도 없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일로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남편이 저런 거야. 알아? 이런데도 너는 너만 좋자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제가 그 사람한테 회사에서 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잘린 거죠. 그것까지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이력이 나서 시어머니 하는 말에 바로바로 받아쳤어요. 시어머니와 골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남편이 취직은 안 하고 변명만 하고 놀고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나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아빠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기획팀장이 돼서 연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고요.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그동안 청약통장 부어놓은 걸로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동네가 마침 아이가 얼마 전부터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던 선생님 댁과 멀지 않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첼로를 하게 된 건 친정 엄마 덕이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는데 금세 음계를 외우더니 피아노보다는 첼로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첼로 선생님을 알아봐서 매번 먼 곳까지 직접 데려가고 데려오셨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마침 그 집이 딸아이 첼로 선생님과 가까운 데라며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놓고 좋아했어요. 훨씬 넓은 신축 아파트로 가니까요. 남편은 이제 집에서 노는 게 아예 몸에 배서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재택 일을 한다고 거짓말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한테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저 아이 아빠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다 뒤집어 엎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사를 가기 전 친정아빠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요. 정말 잘 놀고 잘 지내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신축 아파트에 새 가구를 넣으려고 치수를 재러 갔는데 이미 세간살이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물건들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물건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방자리에 자기 의료기기 매트에 안마 의자에 온갖 것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물건이 왜 있어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 그게... 야,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 되지 않았냐? 약속했잖아. 아이 크면 엄마랑 아래 위 하며 살겠다고. 근데 아래 위 할 것도 없이 이런 넓은 집 들어오게 됐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뭐 어때? 나도 이제 어깨 펴면 효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너는 대체 언제까지 네 남편 뜻을 그렇게 몰라줄 거냐? 어? 하여간 밖으로만 나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나 할 줄 모르고 내가 이제 이 집안 기강을 잡을 거다. 서아도 내가 붙잡고 단단히 교육시킬 거니까 그리 알아. 아니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어머니 짐 다 빼세요. 바로 빼세요. 아니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너 진짜 이럴래? 엄마더러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저는 그러는 남편 뺨을 바로 철썩 올려쳐버렸어요. 맞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서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몇 년째 일도 안 하고 쳐놀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이제 어깨 펴? 웃기시네. 야, 너 백수인 거 들키고서는 너 취업해서 재택근무한다고 니네 엄마한테 뻥 쳤잖아. 니네 엄마 아직도 네가 재택근무자인 줄 알지? 아줌마, 여기 아줌마 아들 반품하니까 그렇게 알고 도로 수거해 가세요. 이 짐 다 안 빼면 저 관리실에 연락할 거고 사람들 불러서 다 재활용센터 보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며 겨우 말했어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회사 안 다녀? 재택근무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아, 엄마, 그게 그러니까. 야, 박지연, 너 진짜 이럴래? 너야말로 미쳤지? 네 돈 한 푼 안 들인 내 집 갖고 네가 효도를 하시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하고 남이니까 얼른 짐 빼세요. 안 그러면 저 가택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제가 하도 무섭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집을 나갔고 남편도 바로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아이와 집을 나왔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줄 몰랐다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지연아,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 미리 말 안 해서 많이 서운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서아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혼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보자, 우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자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이혼이야. 너 그딴 말로 나 어떻게 해볼 생각 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 알 만큼 알았고 볼 거 다 보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도 그동안 네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재산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는 변호사하고 법원이 판단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엄마랑 어디 잘 해봐. 남편은 싹싹 빌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여태까지 자기 백수인 것도 감춰준 나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제 돈으로 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해놓고는 정말 이혼하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설설 기는 척하는 게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아주 전화로 막말을 하고 문자로도 온전히 못 살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줌마, 나한테 전화해서 한 말 다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문자들도 다 모아서 이혼 소송에 꼭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계속 막말해 보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탁 끊더니 그 뒤로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전부 다 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시댁집도 팔고 뭐 여러 가지로 쥐어짜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하고 시어머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 소식은 모르고 지내네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저는 외롭고 힘든지도 모르겠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작동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요. 저처럼 오랜 세월 살며 속으로 골마들어가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셨으면 해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